주식이 이제 조금 더 얘기할 게 많은데 오늘 6월 19일 오전에 코스피가 9,300선에 도달했는데 이 9,300이라는 숫자가 통화량 관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통화량 대비해가지고 코스피 9,300에 시가총액이 이제 2배가 됐어. 통화량 대비. 그래서 9,300이라는 게 제가 이제 가장 관건 중에 하나가 좀 환율이거든요. 네. 이게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네. 증시가 이렇게 오르는데 네, 네. 환율이 어떻게 같이 올라갈 수 있냐. 이게 말이 되냐. 상당히 미스테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예. 정말 아이러니 현상은 처음 보는데 네. 이게 뭐 통화량 때문이란 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국은행에서 작년 말부터 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한 게 통화량이 늘어가지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이런 비판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막 이렇게 막 부인도 하고 막 심지어는 이제 통화량 집계 통계까지 바꿨어요. 근데 이제 그랬는데 그 이제 ETF 수익증권 같은 거를 통화량 집계에서 광해 통화량 M2 집계에서 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한국은행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였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에 깔리는 어떤 배경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것만으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거는 영향이 이제 분명히 있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2022년에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굉장히 급격하게 올린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어요. 금리는 이렇게 많이 올린다고 해서 통화량이 줄어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 성장에 맞춰가지고 신용 창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속도의 문제지 계속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 조금 천천히 올라가고 네. 금리가 낮으면 좀 빨리 올라가고 이런 건데 2022년에 이제 미국의 연준은 지나칠 정도로 빠르게 이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때 자이언트 스텝을 3번이나 밟고 그리고 그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과 동시에 이제 뭘 했냐면 이제 양적 긴축을 해가지고 그 연준이 어떻게 했어요? 시중에 돈을 빨아들였잖아요. 네. 채권을 팔고 돈을 빨아들이는 거 이거를 동시에 한 거예요. 금리도 높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2022년 그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통화량 자체가 줄었어요. 맞아요. 예. 통화량 자체가 줄었어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광해 통화량 M2 집계를 지금 현대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으로 한 게 1959년부터였는데 그때 이후로 해가지고 통화량 자체가 줄어든 거는 이때 처음이었어요. 그게 어쩌냐면 22년 4월에 줄기 시작해가지고 23년 10월에 바닥을 찍은 다음에 다시 올라와가지고 줄기 시작한 22년 4월까지 그 양만큼 된 게 언제냐면 25년 4월이에요. 그러니까 3년 걸려. 그러니까 3년에 걸쳐가지고 피크 때에 비해서 이제 이 통화량 M2 자체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자체의 양이 이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원화는 어땠습니까? 계속 늘었잖아요.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안 줬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만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그쵸, 이제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시기도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영향은 상당히 좋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크게 4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는 거.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엄청나게 차익을 내가지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제 엑시트를 하는 거잖아요. 100조 원 넘게 팔았다고 그쵸. 그러면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원화로 된 거를 팔아가지고 이제 달러를 다시 사서 이제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환율에 부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적들이 있냐면 국민연금이 이제 원달러 환율을 높인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심플한 거예요. 국민연금이 이제 리밸런싱을 안 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만 이제 한국 비중이 높아졌다고 한국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은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국민연금이 주가를 떠받치니까 주가가 올라가서 이제 외인들이 이제 그거를 맛있게 먹고 많은 양을 팔고 떠나기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올라간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죠.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기업들이 달러 버티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봤을 때 이제 기업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엄청나잖아요. 월간 흑자가 뭐 엄청나요. 월간 흑자가 막 수십조 원씩 되니까 엄청나게 이제 달러들을 이제 벌어오는 건데 이거를 환전을 안 하고 달러로 스테이를 시켜놓은 거예요. 이제 환율이 이제 지금 계속 높은 상태 유지가 되니까 뭐 굳이 이거 뭐 원화로 환전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버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이제 이제 해외 투자를 이제 국내에서 많이 늘리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만 하더라도 전대표님도 그럴 것 같은데 여기 주식 사잖아요. 개인들도 해외 투자를 많이 늘리고 기업들도 해외 투자를 많이 늘리다 보니까 이것도 원달러 환율을 높이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되는 거고 또 뭐가 있냐면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있잖아요. 지금 좀 한 3년 넘게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가 더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 격차가 영향을 안 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쭉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22년부터 25년까지 한 3년에 걸쳐서 달러의 통화량 자체가 줄어들고 그 기간 동안 원화는 계속 늘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환율의 영향을
안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약간 호도를 하는 것 같고, 예. 이게 기본적인 운동장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4가지 요인이 이제 추가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외인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서 엑시트를 많이 하고 있고, 차입을 해가지고, 예.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기업들이 달러를 환전하고 있고. 버티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과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미 간에 이제 금리 격차가 있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고, 근데 제가 환율을 내다보는 거는 주가를 내다보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그쵸. 그렇지만 예.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제 한 1,550원대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이게 1,500원대 후반으로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일단 이제 우리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다음 금통위 할 때 7월달에 할 거예요. 근데 그거 뭐 올리는 걸로 기정사실화 해놨기 때문에 뭐 이미 이제 신현웅 총재가 미국보다 이제 더 빨리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 격차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더 원달러 환율 올라가기는 좀 않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빼고는 계속 지금 해외 투자가 나가기만 하지 더 들어올 기미는 없을 것 같고, 외국인이 이제 지금 밸런스 지금 한국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계속 네. 팔아서 나가야 되다 보니까 네. 이게 들어오는 것보다 나갈 확률이 좀 더 계속 있을 거고, 네. 나머지 변수들은 아직은 네. 계속 유출 변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게 아까 지금 뭐 1,400원대로 잡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1,500원대 후반으로 더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네. 약간 이제 뭐랄까 지금의 환율 수준 가지고 좀 행보를 하지 않을까. 이제 투자자라면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원화 가치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공포를 가질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낙관을 할 필요도 없고,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하느니 다음 금통위를 할 때는 뭐 금리를 올릴 거를 거의 기정사실화 해놓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막 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통화량 증가가 얼마나 이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어떤 정책들 때문에 지금 통화량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화량은 이제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해 통화량 M2 이게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4,081조 원이에요. 4,081조 원인데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새로운 이 M2 기준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은행에서 수익증권 주로 이제 ETF를 얘기하는데 ETF를 뺐어요. ETF를 빼는 게 맞긴 맞아요. 맞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작년 말 기준으로 4,081조 원이고, 이게 2020년대 들어가지고 해마다 이제 205조 원씩 늘어나고 있는 거고,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7.3% 정도씩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7.3이면 좀 높은 편이죠.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고, 제가 이제 통화량과 관련돼서 말하는 거의 핵심인데 뭐냐면, 통화량 늘어나는 속도, 이 속도가 이제 명목 경제 성장률보다도 훨씬 빠르기 때문에, 명목 경제 성장률이 4%대 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목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건 뭐 어떤 거예요? 실질 성장률하고 물가를 합쳐놓은 거잖아요. 그것보다도 훨씬 빨리 가기 때문에, 그럼 자기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명목 경제 성장률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늘어나는 정도까지는 맞춰줘야 되니까 1년에 7.3%씩 자기 자산이 늘어나야 상대적으로 손해를 안 볼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 9개월간 158조 원이 늘었어요. 158조 원. 그러면 이제 2020년대 들어가지고 연평균 205조 원 정도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 정도 늘어난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근데 여기서 되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금리 수준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2020년대 들어가지고 통화량이 많이 늘어난 건 2020년대 초에 코로나 사태예요. 그때 금리가 엄청 날랐을 때. 그렇죠. 그때 저금리니까. 기준금리가 2020년, 2021년 이럴 때 0.5%였단 말이에요. 그때 지금 기준금리가 어때? 2.5%예요. 그러니까 200bp가 높아요. 그러니까 2%포인트나 기준금리가 더 높은 상태인데 통화량이 늘어난 거는 거의 그때랑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떤 돈을 빌릴 수 있는 여건은 턱 트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를 이제 거치면서 빚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고, 쉽게 말해서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많이 일으키는 게, 결국은 본인들이 숫자로 생각은 안 하지만 해마다 7.3%씩 통화량이 늘어나는 이 세상에서는 자기 자산 가치를 상대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재정 집행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는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이 많이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재정 집행을 많이 하는 게 기본적으로 고령화 저출산에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그런 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쩌습니까 기초연금 지급만 하더라도 한 30조 원 넘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나가고 그게 선진국들 다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국방비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특히 유럽 같은 게 많이 늘었거든요. 어때요? 이제 미국이 안 지켜준다. 러시아의 위협이 있고 그러니까 국방비 많이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사실 국내 방산업체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패러다임 변화를 봐야 돼요. 그래서 2020년대 들어가지고는 재정이 아무리 나빠도 선진국들이 재정 집행을 줄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일단 코로나 사태 때 많이 늘려놨으니까 이게 그때 기조가 어떤 거였어요?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돈을 뿌려가지고 수요를 창출해라 이런 거였고 그때 막 직접적으로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막 돈을 개인들한테 줬잖아요. 직접 현금을. 그렇잖아요. 사실 그 전까지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것도 생겼냐면 지금은 이제 양극화된 사이다 보니까는 이 산업 시스템도 특정한 업종에 몰려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어쩌냐면 특정 산업, 그 군수, 방산 업체들 아니면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데에 선진국들이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보조금을 엄청나게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정 집행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돈을 빌리는 거를 무서워하지 않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재정 정책을 써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뿌리고 있고 이런 게 맞물려가지고 연평균해가지고 지금 7.3%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변화를 잘 감지를 해가지고 자기 자산 포트폴리오도 쌓고 조정도 하고 계획도 짜고 이제 그렇게 된 세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00년 그때쯤 보면은 막 벤처기업 막 IMF 끝나고 막 벤처 막 하라고 지원금 막 나오고 대출 막 해주고 신용카드 막 발급해주고 그 결국은 나중에 또 신용불량도 한번 되고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유증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되게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근데 통화량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정 수출이 늘리고 이제 그 개인들이 이제 빚을 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고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제가 이제 요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이제 제가 주장을 했던 것 중에 요 책가 뭐냐 통화량이 많이 늘어난 거는 고용 시스템의 변화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특히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엄청나게 뛰고 이제 이거는 고용 시스템의 변화가 굉장히 결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2016년 10년 전에 그때 박근혜 정부 당시에 2016년에 어떤 정책을 썼냐면 민간 기업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대기업인데 거기서 정년 60세를 그 전까지는 공고사항이었는데 의무사항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2019년에 어떻게 했냐면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냐면 옛날에 우리가 이제 IMF 이후에 갖고 있던 특히 이제 기업에서의 어떤 근무 연한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전 대통령 아시겠지만 대기업에서 임원이 안 됐다고 해서 회사에서 쫓겨나고 이런 거 없어졌거든요. 정상적으로 이익을 내는 기업에서 정규직을 몰아내는 거는 불가능해졌어요, 사실상. 근데 이게 통화량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아주 심플한 겁니다. 자, 제가 삼성전자를 다녀요. 삼성전자 다니는데 자 46, 7 정도 되는 부장이에요. 근데 예전처럼 내가 한 3년 안에 상무로 승진해가지고 임원이 되지 않으면 나는 밀려날 거야, 쫓겨날 거야 라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라면 8억, 10억씩 대출을 내가지고 아파트를 못 사요. 못하죠. 못 사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라졌어요, 거의. 그게 거의 사라졌거든요. 지금 보면 삼성전자 이런 데 보면 54살, 5살 먹은 부장들 엄청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제 40대면 많이 나. 그거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지금 대기업에서 정규직인 사람인데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이익이 나는 회사는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내보내기 어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어쩌냐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사람을 쫓아내고 싶으면 업무를 주지 않는다든가. 저 복도로 의자 빼고. 네, 복도로 의자 빼는 거. 그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다 걸립니다. 잘못하면 대표이사 처벌받아요. 근데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굳이 그런 일을 해가지고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뭐 신문에 나오고 이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 절감에 에너지를 이렇게 쓰지 않는다, 기업들은.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거를 얼른 생각 못해. 이게 통화량이 폭발하는데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대출을 많이 내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는 건 신용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대기업 사원들이 대기업 정규직이 오래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용 창출을 엄청나게 늘리는 거거든요. 그걸 담보로 또 근데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니까 대출도 커진 거잖아요. 그런 거죠. 실제적으로 이게 정말로 이렇게 근무 연한이 많이 늘어난 게 뭐냐면 삼성전자
공시를 보면 돼. 3년자 공시를 보면 2004년도 사업보고서 공시를 보면 직원들의 평균 근무 연한이 평균 근속 연한이 7년으로 돼 있어요. 7년. 근데 2024년에는 20년 지났잖아요. 13년. 그대로. 거의 2배 가까이 네. 늘었어요. 제가 실제로 기자 생활하기 전에 삼성그룹 계열사에 들어갔어요. 2004년 초에 들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어쩌냐면 IMF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들어간 사람들이 임원이 안 됐을 때 20년 이상 다닐 수 있을 거라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그때 들어간 사람들 아직도 회사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다 다니고 50대 후반까지 다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봐야 돼가지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제 지금 2030 세대들이 큰 이 자산격차 앞에서 좌절을 하는 게 그 부분이 큰 거거든요. 지금 30 세대들이 대기업, 특히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안 밀려나고 버티면서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집을 막 집값을 올려놔 버리니까 그러니까 2030들은 그걸 못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연끌을 해도 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고용이 민간에서 고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뀌게 된 거. 이거를 과실을 지금 40 세대들이 많이 이제 과실을 먹고 있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고 이게 통화량을 많이 늘려놓은 거고 그래서 서로 아파트값 많이 늘려놓은 거고 자산 가치가 많이 늘어난 거고 이제 이런 흐름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투자자라면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대에서 살아남는 거는 뭐 자산 같은 거를 가지지 않고서는 네. 이제 살아남기 쉽지 않은 시대가 쉽지 된 거고 않죠. 어떻게 해서든 자산 증식을 네. 그냥 필수처럼 달고 살아야 되는 그렇죠. 시대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값이 2016년 대비해가지고 네. 지금 올해까지 보면은 대략 평균 가격의 아파트가 이제 6억에서 한 10억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월 평균 한 750만 원씩 매달 오는 거예요. 10년 동안. 와. 거의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뭘 얘기하냐면 한 달에 이제 자기가 벌어가지고 10년 동안 75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얻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럼 그건 뭐냐면 자산 쌓기를 하지 않고 뭔가를 근로소득을 해보겠다는 안 되는 거고 지금 아까도 이제 제가 초창기에 이제 이번 방송 찍을 때 말씀드렸지만 경제 금융화 현상, 경제에서 이제 통화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경제 자체에서 실물의 비중이 줄어들고 금융의 비중이 높아진 이 세상에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를 헤쳐나가겠다라는 건 무모한 돈키호테적인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AI의 효율화 시대가 더 지금보다 더 지금 시작 단계잖아요. 더 이렇게 가가지고 굉장히 뭔가 경제활동의 이제 비용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자산격차가 더 벌어지고 자산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간의 차이도 커지게 되니까 이런 세상이 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싫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저는 바람직한 것도 아니라고 보고 노동의 가치를 너무 깎아먹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좋든 싫든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결국 위너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재테크 공은 필수가 됐다. 네. 예. 그럼 이제 하반기에 네. 지금 어쨌든 뭐 자산 종류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산을 그냥 네. 아무거나 사라는 건지 아니면 그 중에서도 좀 더 어떤 게 더 유리하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보면은 일단은 이제 금부터 얘기를 해보면 금은 이제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적어도 올해는 저는 아예 금은 생각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금은 이제 일단 그거잖아요. 이자를 안 주잖아요. 그렇죠. 안전자산인데 안전자산으로서 이제 가치가 높고 이런 건데 이제 금리 상승기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뭐 이 금의 매력이 이제 별로 없는 거고 트럼프가 어쨌든 간에 이란 전쟁을 이제 마쳤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미래는 모르지만 이제 MOU를 찍었기 때문에 그러면 금에 대해서는 이제 매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트로이 온수당 한 4,000달러 좀 넘게 가고 이러는데 이게 작년 초만 하더라도 한 3,000달러 좀 약간 넘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금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 변동의 사이클이 주식보다 좀 더 길어요. 그러니까 길게 올라갔다 길게 내려가고 그러는데 지금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굳이 뭐 엄청나게 길게 보는 투자 5년 10년 보는 이런 분이 모르겠지만 한 2, 3년만 보더라도 금을 올해 하반기에 뭐 그렇게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어쨌든 비트코인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계속 가격이 좀 떨어지고 이거는 분명하게 바닥을 하긴 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격도 이제 조금 올라가고 반등해서 확실히 좀 올라가는 느낌 주고 거래량 자체도 같이 올라가고 이 정도를 하긴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바닥을 확실히 하긴 해봐라 비트코인은 이런 거고 이제 금은 이제 그냥 올해는 관심 끄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거고 부동산은 이제 무주택자고 실수요자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리고 더더욱
수도권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미 많이 오르고 뭐 동탄역 롯데캐슬 있잖아요. 동탄역 바로 앞에 있는. 제가 진짜 동탄을 3월에 팔았거든요. 아, 그랬어요? 그거를 어제 봤어요. 제가 3개월 지나서 내 집 얼마나 됐나 봤는데 4억이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경기도에 반도체 라인 있잖아요. 네. 영인이나 뭐 동탄이나 뭐 분당도 포함이 될 거고 이런 쪽의 아파트들 가격이 되게 좋을 거고 서울에서도 동남권에 그러니까 셔틀버스 셔세권이라고 그러죠. 발음도 어려운데. 엠버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희 동네에서 어떤 아파트가 뭐냐면 이제 거기 자랑을 어떻게 하냐면 SK 하이닉스 통근버스 아침에 이렇게 아파트 앞에 와 있는 거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자랑하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확실히 아파트 값을 올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이니까 내년 초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직원들의 특별 성과급 그게 이제 세전 기준으로 두 회사만 합쳐가지고 52조 원 정도인데 그게 집으로 투하되면 장난 그게 아니에요. 이제 집으로 투하되면 엄청난 거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본인들은 이제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전월세용 집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의 압박을 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만들고 그리고 1주택자도 어쩌면 실거주 해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1주택자 중에 사정상 자기 집을 세를 주고 딴 데서 세를 얻어가지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전월세용 집의 이제 민간 공급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르고 전월세 값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로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우리 전세가 이렇게 오를 것 같으면 집을 사고 말지. 거기다가 이제 전세가 오르는 거에도 모자라가지고 월세가 많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내년 초에 이제 특별 성과가 뿌려지기 전에 무조건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저도 이제 100%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그 성과급 얘기 때 집값이 팍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그래서 성과급 얘기가 나오자마자 집값이 오르는 게. 근데 이게 이제 그 예정된 이벤트거든요. 그쵸. 기정사실화돼 있거든요. 성과급 받고 약속돼 있고 들어오면 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쉽게 말해서 이제 수도권 아파트라는 게 콘크리트 자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사는 게 낫고 제가 말은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무주택자고 실수요자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시기를 그렇게 막 고민하고 이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하고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좀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간혹 보면은 무주택 실수요자인데 아니 뭐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공부가 덜 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2020년대에 들어가지고 인구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근데 인구가 매년 얼마 주냐면 연평균으로 2020년대에 들어가지고 0.28%씩 줄고 있어요. 근데 통화량은 7.3%씩 늘어요. 이건 산수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지만 이 돈이 늘어나기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속도가 훨씬 한 10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구가 줄어드니까 수요가 좀 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현명한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늘어날 때는 이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기본적으로 좋은 자산을 미리 선점을 해놔야만 이길 수 있어요. 왜냐면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해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걸 해지를 하려고 하는 거고 당장에 이제 뭐냐면 내년 초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특별 성과급이 나오기 전에 아파트를 사겠다고 하는 게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걸 해지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자산을 사가지고 해지를 하겠다는 건데 그런 것처럼 남들보다 좋은 자산을 미리 빨리 사는 게 결국은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당국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통화량이라는 게 이제 민간에서 신용 창출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나 뭐 재정경제부나 기획단체나 청와대는 크게 관심이 없고 그래서 기사가 크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개인의 차원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자기 자산에 영향이 미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둬야 되고 주식을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세 가지 자산 말씀드렸잖아요. 금 먼저 말씀드리고 비트코인 말씀드리고 이제 아파트 말씀드렸는데 주식은 이제 조금 더 얘기할 게 많은데 오늘 6월 19일 오전에 코스피가 9,300선에 도달했는데 이 9,300이라는 숫자가 통화량 관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뭔 얘기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통화량 대비해가지고 코스피 9,300이라는 게 시가총액이 이제 2배가 됐어. 통화량 대비. 그래서 9,300이라는 게 제가 이제 코스피가 한 8,000 정도 갔을 때 생각을 했던 계산을 해봤어요. 그때 이제 8,000 될랑말랑 할 때 좀 안 됐을 때인가? 그때 뭐 계산을 해보니까는 통화량 대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1.7배 정도 막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2배가 되는 게 어떤 시점인가를 봤더니 코스피랑 9,300 정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느낌이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통화량 대비해가지고 2배라는 9,300의 허들에 닿으면은 그걸 넘어서면 만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줬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9,300까지 갔다가 이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완전히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쩌냐면 이제 다른 나라 비슷한데 통화량 대비하고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한 40%에서 80%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1년에 이제 그때 코로나 사태 때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을 때 그때 이제 1대1까지 갔어요. 100% 정도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 2배가 아니라 200%까지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옛날하고 체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이런 거고 미국이 어쩌냐면 미국은 300%예요. 미국은 3배까지 갔어요. 통화량 대비해가지고 시가총액 합계가 3배가 됐는데 한 2배 정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나라들이 많지가 않아요. 보통은 그 나라의 M2 통화량, 광해 통화량 대비해가지고 시가총액 합계가 보통 한 50%에서 100%. 그러니까 0.5배에서 한 1배에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정도 있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레벨업을 해갖고 이제 차원이 달라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옛날하고 노는 물이 이제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5층, 6층에서 놀다가 이제 한 뭐 15층, 20층 이렇게까지 간 거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제 체질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 통화량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런 것 같아요. 이제 GDP 대비해가지고 그 나라가 이제 M2가 얼마를 가지고 있냐,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미국은 어쩌면 미국은 이게 70%대예요. 미국에서 GDP 대비해가지고 이제 M2는 70%대인데 우리나라는 어쩌냐면 150%대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통화량이라고 광해 통화량이라고 하는 현금도 있지만 주로 대부분 어디가 있냐면 금융계좌, 은행 계좌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M2가 미국 대비해가지고 경제 규모 대비해가지고 M2가 많다는 건 뭐냐면 간 보고 있는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나 얌전하게 모셔놓고 이자를 먹는 정도로 두는 그런 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확신이 들면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가는데 올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M2가 4,081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어쩌냐면 개인들이 자기의 금융계좌에 넣어가지고 정기예적금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있는 그런 돈들이 수시 입출금식이 이런 돈이 1,000조 원이 나와요. 1,000조 원이.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주가 이렇게 오르니까 아니 나만 돈이 없고 다 돈이 많아. 근데 그거 진짜 그렇거든요. 국내 증시라고 하는 게 확신을 못 주니까 확신을 못 줘가지고 계속 은행에 몰아넣었던 그런 돈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거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M2 대비 통화량 대비해가지고 시가총액 이걸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이게 2배가 됐다. 근데 엄청나게 차원이 달라진 거고 미국처럼 3배까지 가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이건 2배 넘어설 모멘텀을 확실히 좀 보여주는 거다.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GDP 대비해가지고 M2가 얼마나 있냐라고 봤을 때 이제 이 비율상으로 보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2배 높은데 그거는 이제 금융계좌에 몰아넣은 돈들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대기해놓은 돈들이 많기 때문에 확신만 있으면 주식시장 간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런 확신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빅 무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가 팍 튀고 이제 이런 흐름을 잘 이제 봐야 된다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거가 저는 한 반 정도는 지금 말을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갖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예전에 애널리스트 분들은 어쨌든 기업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쫙 해주는데 그래서 통화량 관점에서 또 얘기를 쫙 해주니까 이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새로운 관점이라서 제가 지금 다 쫑긋하면서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나 주식 쪽은 지금 되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근데 또 아까 뭐 얘기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게 지금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면 이때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75대 25의 원칙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기를 이제 쪼개 봤을 때 기간의 75%는 이제 주가도 오르고 25%는 하락한다 이건데 그거는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건 같아요. 이제 국내 주식시장을 보면 이제 금리를 한 번 올리는 거는 기정사실 아니었어요. 근데 연말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올려야 된다 하느니 그러면 이거는 충격이 있을 거고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돈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아무리 개별 이 업종의 업황이 이런 게 되게 좋다 하더라도 그래도 돈 이렇게 수도꼭지 중앙에서 틀어주는 수도꼭지가 이렇게 잠겨버리면 돈이 그 돈의 물줄기에 약해져 버리면 주가가 계속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건데 연말이 되기 전에 이제 금리를 한 번 더 올려야 된다. 이런 부담을 느낄 정도로 이제 물가가 잘 안 잡힌다 이런 시그널이 있으면 한 20, 30% 정도는 현금화 해놓고 좀 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잘 봐야 되는 거고 금리가 이제 완만하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완만하게 올라간다는 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올해 이제 7월달에 한 번 올리고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 정도면 이제 증시가 계속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연말까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금리와 관련돼 가지고는 75대 25의 원칙을 잘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올해 하느니 두 번 올리게 되면 25로 갈 확률을 이제 배제를 못하고 이미 이제 주가의 어떤 절대적인 높이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것도 이제 더 부담이 될 수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가장 영향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요소에 이제 이란 전쟁 잘 마무리되는 것들도 계속 이제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이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덕분에 제가 진짜 새로운 관점을 좀 배운 것 같아요. 이제 주식 투자라는 거를 사람들이 너무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집중돼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시야에서 보니까 아, 이렇게 상승되는 이유가 이런 거였었구나 라고 또 해석이 되고 아, 우리가 지금 이쪽만 바라보고 있는데 좀 더 다른 것들도 바라보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은 좀 체킹을 하면서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게 또 활동하시는데 계속 또 유튜브도 나오시고 하잖아요. 안 힘드세요?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네. 일도 하고 틈틈이 쪽에서 이제 뭐 책도 조금 쓰고 이제 뭐 강연 요청 같은 게 있으면 유튜브 출연 요청이 있으면 이제 가능한 시간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번은 또 이제 뭐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 뭐 책이라던가 뭐 좀 강의라던가.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